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사회적 경제가 말하는 사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서승 선생의 옥중 19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리서치입니다. 선생님은 라디오를 5분 이상 들으시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무엇을 들으시나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요. 10월 17일부터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20분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That's good news.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이해함에 있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에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안철수는 곧 새정치라는 점입니다. 또 국민의당은 자기 소유라는 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내 의견 청취 과정을 건너뛰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햇볕 정책 폐기를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거듭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한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 의원들만 없다면 안철수 대표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부터 햇볕 정책의 공과를 거론한 인물 아닙니까? 대선 이후에는 대화보다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호남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햇볕 정책을 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정당과 안철수가 결합한다면 이제 완전한 MB 세력의 규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안철수였는지 몰랐다. 그래서 민주당을 깨고 나갔다. 그런다고 국민의당 호남 지역 의원들 면책당할 수 있을까요? 김용민 브리핑, 이제 김보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주요 뉴스 만나보시겠습니다.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원랜드에서는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채용을 청탁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을 부정청탁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쪽도 조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했으며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는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서청원 의원이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청원 의원에게 탈당 권고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이에 서청원 의원은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야당 대표로서 결격사유다라고 밝히며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과거 검찰이 성완종 메모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홍준표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협조 요청은 없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서청원 의원의 측근들이 찾아와 나를 매장시키겠다고 했다라고 폭로 맞불을 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 설립, 해외 원전 해체 시장 선점을 위한 뒷받침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16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그 이후에도 두세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 이런 신분으로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정당국은 유영하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완전한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저의 선택에 대해 시민단체 이름으로 보내주신 찬사와 감사의 표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존감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을 받은 한 공익제보자가 남긴 말입니다.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이번 주에는 주문시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라 적어주시면 시식용으로 홀그레인 스무디 다이어트 2포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나 두유에 타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하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 박근혜 씨가 더럽고 좁고 추운 곳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네. 변호인들이 전부 다 이제 일괄 사임을 했는데, 예. 사임을 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예. 사임 뜻을 밝힌 이후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접견을 해왔다가,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국민일보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렇죠. 예.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분으로 계속 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요? 뭐야, 그거는. 왜냐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아직 형이 확정이 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예. 변호사가 접견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혀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이 접견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접견하는 건 시간이 되게 짧아요. 1일 또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는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사건을 준비해야 되니까 만나서 이제 길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 선임계를 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선임을 할 건지 말 건지도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예. 변호사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신분이었으니까 상관없이 계속 접견을 해오다가 예. 변호사를 그만하겠다고 얘기한 다음에는 변호사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분으로 이제 계속 접견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구치소 측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두기는 했는데 이제는 접견을 제한할 거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더 접견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뒤늦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뭐 본인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꼼수와 특권, 뭐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지금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하여튼 좀 눈꼴 사나운 태도가 아닐 수 없죠. 아니, 제가 예전에 정봉주 의원 감옥 갔을 때 네. 근데 저희는 특별면회가 철저하게 불어도였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같이 갔어도 얄짤없었어요, 정말. 짜증이 났었는데. 근데 이제 일반 면회를 하다 보면은 그 시간 제한도 있고요. 창과 벽 그 사이에서 이제 만나야 하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는데 근데 유영하는 자격도 없이 그냥 날마다 박근혜를 제한 없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 제한 없이. 그럼요.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변호사 접견실이 형이 확정된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1심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확정이 돼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요. 교도관이 옆에 이렇게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듣는다거나 녹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예. 시간이나 횟수의 제한도 사실은 없어요.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일부 재벌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변호사 접견을 핑계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과 시간대 9시부터 6시까지 내내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접견실에서 쉬기도 하고 뭐 그러는 이제 집사 변호사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보니까 147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을 한 게 148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 넘게 대부분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 접견을 했는데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만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임의 뜻을 밝혔으면 더 이상은 이제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변호인이 될 마음이 없다고 여러 차례 거듭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접견을 계속 해왔던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접견을 제한하겠다라고
구치소 쪽에서는 밝혔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좀 느슨하게 봐주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저는 이참에 아예 그냥 엄격하게 다인실에다가 모셔드리고 그냥 FM대로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괘씸하고 그러네요. 아니 서울구치소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 서울구치소장 단독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 법무부 장관이 시킨 거예요? 이제 법무부에 이제 복원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교정본부장을 통해가지고 이제 법무부에서 아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받을 텐데,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리고 본인이 훨씬 일반 재소자들보다도 좋은 형편에서 이렇게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야박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런 빌미를 주면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당장 못 만나게 해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 접견에 관한 뭐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등 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역정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아니 그걸 이유로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혜 정도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자 그러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당하게 굉장한 특혜를 줬다기보다는 편의를 봐줬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더 FM대로 그냥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그거를 편의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예우를 해주는구나 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을 한다 그러면 좋은 그림이지만 상대방은 이미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는 고사하고 그냥 전혀 모렴치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춰주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국선 변호인을 붙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법원이 아마 이번 주 중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국선 변호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국선만 아예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일반 사건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국선 사건도 같이 맡아서 이제 하는 이런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는 국선만 맡아가지고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있고요. 일반하고 국선 사건을 같이 맡아서 하는 사람이 한 400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만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30명은 재판부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좀 간단하거나 비교적 조금 부담이 없는 사건들을 같이 여러 재판부의 사건들을 이제 담당해가지고 배정을 받는 식이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과 국선을 같이 담당하는 한 400명 조금 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선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해도 계속 이제 부당한 재판, 뭐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구형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변호인이 다 빠집니까? 그것도 영장기간 연장, 뭐 이 정도 조치가 나왔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펄쩍 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고, 그래서 변호인들을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측으로는 뭐 한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걸 다 담당할 수는 없으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7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7명이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건을 이제 맡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재판은 현실적으로 한 11월 둘째 주 정도 돼야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판결이 나온다? 아니요. 판결이 아니고 그냥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데 11월 둘째 주 정도는 돼야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예.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제 중형이 예상되는 이런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이 될 수는 없고, 예.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 지금 담당을 하던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이제 사임을 하겠다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건 기록을 복사해가지고
또 그 기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뭐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를 거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이번 주 중에 국선 변호인이 누가 될 건지가 일단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정이 되는 대로 사건 기록을 다 복사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건 기록이 뭐 10만 장이 넘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복사해서 쟁점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해가지고 여태까지 어느 정도까지 재판이 진행돼 왔는지를 살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돼서 재판이 멈춰졌던 게 다시 진행이 되는 것이 11월 둘째 주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뭐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아, 국선 변호인이 무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고요. 아마도 예. 국선 변호인이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전처럼 재판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 네. 이제 재판부가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랬을 때도 구인장을 발부하긴 했는데 그걸 집행하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끌려 나오는 그림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막 이제 본인은 안 간다고 하고 막 저항하는데 나오고 막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오면 그거 자체로 또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재판부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들만 쭉 서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뭐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피고인 없이 그냥 걸석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려면 이제 변호인은 필요한 거니까 당사자한테는 사실 그럼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건 맞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뭐 얘기를 해가지고 재판이 조금 불리한 방향으로 가면 돌아와서 접견을 통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짜서 보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보다 훨씬 사안을 모르고 있는 변호인들이 그거를 알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뭐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렇게 쭉 사건을 진행해 와서 전략을 세우고 해왔던 변호인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관두는 바람에 들어오게 된 땜빵 국선 변호인들인데, 뭐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무슨 공명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꼭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냥 맡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피고인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핑계를 댈 거리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재판부가 부당한 재판을 진행해서 우리가 전부 다 그만뒀고, 그래서 자기들이 엉터리로 선임한 국선 변호인들이 쟁점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형이 나왔다. 이런 그림이 돼야 자기들이 뭔가 피해를 당하는 코스프레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그림을 완성시키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나와야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국선 변호인들만 놓고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재판부가 이건 진짜 일벌백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피의자가 이렇게 대놓고 개길 수가 있겠어요, 재판부한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법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구사할 수 없는 전략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법에 관련돼서 또 절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것이 이런 그냥 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본인이 아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본인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무슨 유영하 변호사가 피해를 볼 것도 아니고 변호를 맡았던 다른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명성에 흠이 가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가 중형을 받았다라는 레퍼런스가 하나 쌓일 뿐인데, 그것이 뭐 변호사들 경력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나 뭐 이렇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본인은 중형이 선고가 되면 그걸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한다고 제가 해주는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자포자기를 한 상태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휘둘리고 있거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박근혜가 사실은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지난 주말에 한 5,000명밖에 안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도심 박근혜 석방 집회. 아마 자기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예전같이 이제 실탄이 지급이 잘 안 될 테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고 하면 담은 얼마라도 챙겨가지고 받고 뭐 이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주체도 없어졌고요. 그러면 정말 명분만 가지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국민들처럼 뭐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열망, 대의, 뭐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면 뭐 추운 날씨, 뭐 먼 거리, 뭐 이런 거 다 제껴두고 나와가지고 함께 하지만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을 걸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5천 명도 굉장히 좀 부풀려진 숫자가 아닌가 싶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모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줄어들 것이고 동력이 될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재판부가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큰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중형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형의 양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이미 그런 분위기는 전부 다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는 거는 사실 외부에서 얼마나 움직임이 있는가도 문제지만 법리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비난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재판 결과가 나중에 자기 후배들에게 내지는 이 뭐 판례나 뭐 이런 것으로 인용이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이 이제 더 신경이 1차적으로 쓰일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나온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냥 법리적으로 다투는 걸로는 거의 원사이드하다고 보면 돼요. 그냥 뭐 쟁점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치열하게 다투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냥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은 되게 엉터리잖아요. 예.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법리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중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쪽에서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더 상식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재판에 굉장히 충실하게 협조를 하면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 그 법리를 다퉜다 그러면 오히려 재판부는 훨씬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을 뭔가 그냥 여론에 따라가지고 재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오히려 재판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고 아프다고 꾀병 부리고 잘 나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 재판 증인으로는 아예 뭐 거들떠도 보고 안 나오고 구인장 발부된 것도 뭐 따르지도 않고 갑자기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변호인들이 다 사임한다고 하고 이렇게 막 목리를 부리고 하면 이것들은 재판부가 오히려 중형을 내리기에 훨씬 더 좋은 그런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훨씬 다 만들어졌다고 보이고 그래서 재판부가 그냥 거침없이 굉장한 중형을 내리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까지는 아니겠죠, 설마? 사형까지는 아닐 거고요. 그것도 뭐 실질적으로 예. 지금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뭐 무기까지 선고가 가능한 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15년 이상 뭐 중형이 좀 선고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리고 그게 초반 같으면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보여왔던 행태가 좀 괘씸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자체에 있어서도 법원의 권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권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농락하고 무너뜨린 사람한테 쩔쩔매면서 형을 적게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아마 좋지 않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원인 제공은 다 본인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무리 없이 중형이 나올 것 같고 그 나머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나 뭐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재판이 홀딩돼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재판이 이제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였고 이게 그냥 먼저 선고를 하기에는 조금 순서상 맞지 않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이제 마지막 재판이 있었는데 아마 이분들의 구속기한 만기가 다음 달 중순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아마 재판에서 결심 공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구속 만기가 되기 전에 아마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온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일 텐데, 유영하 변호사로서도 박근혜가 오래 살다 나오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먼저 나와가지고 자꾸 만나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받아먹을 콩고물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잖아. 보복을 당할 수도. 아, 그렇죠. 귀사대기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그래서 나온 지금 출구 전략인 셈이니까 하여튼 뭐 좀 그러네요. 그래도 하여튼 지금 거리에서 모신다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모셨는데 그 모신 분을 저렇게까지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금요일에 저는 아주 박빙의 결과가 나와서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으로 신고리 569기 공사 재개 여부에 관한 이른바 수기민주주의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아이고 현격한 격차로 재개로 결론 났어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예정됐던 그 오류경제를 그냥 할까 좀 망설였는데, 예. 제가 마침 지난주 금요일에 공유지 비극을 하면서 예. 월요일에는 이 방송을 이어가겠다고 약속을 드려서 일단 그 원전 핵발전소 이야기를 제가 내일로 잠정적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웃으십니까? 예전에 모 MC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아무래도 잘릴 것 같아요. 개편과 함께. 그래서 개편이 이제 월요일이고 이 양반이 이제 금요일에 이제 그 주간 마지막 방송을 하는데 이 양반이 마무리 멘트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방송을 계속 이어가려는 몸부림을 취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최소한 이제 저는 내일 핵발전소 그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는 잘리지 않을 겁니다. 하루가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평을 드리면 아마도 그 핵발전소를 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선택과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는 이상반된 결론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쓴 돈은 쓴 돈이고 지금부터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인 돈이 얼마인데 그걸 포기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일반적인 평이고요. 저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른바 수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뭐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숙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결론을 내렸다면 그게 제 생각에 옳은 결론은 아니에요. 옳은 결론은 아니지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이런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과 절차가 조금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실험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공론화위원회가 시작될 때 핵발전소에 찬성하는 쪽은 여기를 못 믿겠다고 막 지금 난리를 쳤었던 거거든요. 이제 과거 정부는 이런 수기민주주의 형태를 빌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정부가 원한 대로 끌고 갔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던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진짜 수기민주주의를 실험을 해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요. 결론은 전혀 동의가 안 되지만 과정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한번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라는 이제 신문이 지난 토요일자,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 그 이튿날에 일면 제목으로 뽑은 것이 탈원전 드라이브 국민 이성이 제동 걸다. 진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족같은 새끼들, 이 조시다 이 씹새끼들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족같은 발언들을 하는 신문이에요, 이 신문은. 자, 오늘 공유지의 비극 시리즈, 월요경제학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 청취자분들께 부담을 드려서 죄송한데 가능하시다면 조금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공유지 비극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죠.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누구 땅도 아닌 공유지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막 남용해서 공유지를 파괴하는 문제가 경제학에선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해법은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굉장히 시장 경제적인 방식. 그러니까 공유지를 쪼개서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여긴 내 땅이니까 아끼게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은 되는데 공유지가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큰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자본주의 본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또 공유지가 사유화되면서 공동의 재산, 공공성이라는 게 사라진다는 문제점도 생기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국가통제적인 해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공중변소 화장실 한 번에 10장 이상 쓰면 사용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게 효율적이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규제를 위해서 경찰력이 화장실 건건마다 다 감시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인간의 사생활까지 규제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만화로 제시했던 사회적 경제라는 방식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했던 국가 통제적인 방식도 문제가 있으니 시민들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같은 것을 결성을 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제3의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그린 그 만화의 해법이 공유지 비극 같은 문제를 막는 유력한 미래 대안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아주 좋은 방식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왜 사회적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때는 사회적 경제를 그냥 착한 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철학적 경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반가웠던 건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한 문재인 정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미래 모습이 어때야 될까? 우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지겹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국가통제적인 사회주의가 대안으로 떠올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끔찍한 겁니다. 이건 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대안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 사회적 경제인데요. 장제원 의원이 사회적 경제를 국가통제적 사회주의하고 헷갈려서 되지도 않은 그 시비를 건 바로 그 다음 날에 18일이죠. 문재인 정부가 뭐 그따위 이 색깔 공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반갑더라고요. 뜻밖의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과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채택이 됩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건 뭐 협동조합, 뭐 마을기업, 재활기업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사실 장제원이 무식해서 그렇지 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은 이명박도 했고요. 박근혜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전혀 제대로 안 해서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유럽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우리나라야 뭐 이런 영역이 있다고 말하기조차 좀 어려울 정도로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 문재인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사회적 기업이 뭐냐? 요걸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착한 경제, 착한 기업, 노동자 좀 덜 착취하고 소비자들 좀 덜 등쳐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자활기업, 장애인들 좀 돕고 뭐 이런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사회적 경제의 본질적인 이해를 하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회주의라는 단어에서부터 이해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붉은 깃발, 혁명, 공장을 막 노동자들이 점유해서 국유화하는 거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 사례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이해는 마르크스가 이론으로 정립하고 레닌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성공한 이후에 나온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통제적인 사회주의라는 건 마르크스와 레닌을 거치면서 확립된 이론이죠. 애초에 등장한 사회주의의 이념하고는 전혀 다른 이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조금 이제 어색하고 좀 어렵죠. 그런데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이 소유한 공장을 다 압류하고요.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고 그걸 통제하는 게 사회주의라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름이 왜 사회주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영어로 캐피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사회주의를 소셜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주의는요. 자본주의를 극도로 혐오하고 자본가들의 재산을 국가에서 압류하는 체제인데 이 이름을 반자본주의라고 부르거나 혹은 자본주의 반대주의라고 부르거나 혹은 공산주의도 적절한 용어예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런 용어로 부르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런데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이념의 이름에 소셜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하는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는 사회주의라고 부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애초에 사회주의라는 말의 어원이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자본가를 때려 부수고 생산시설을 국유화하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주의는 뭐였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놀랍게도요.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의 반대말이었습니다. 제가 놀랍게도라는 부사를 썼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의 반대말인 거죠. 개인주의는 개인이 제일 중요한 거고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토대를 둔 거고 사회주의는 반대로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해서 사회 차원에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이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생시몽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그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다는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를 월요경제학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생시몽이라는 사람도 샤를 브리에 그리고 영국의 로버트 오웬과 함께 3대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창시한 생시몽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정의가 뭐냐? 자본가를 타도하고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영어로 말해도 죄송한데 원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coined socialism as a contrast to the liberal doctrine of individualism.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생시몽은 죄송합니다. 아주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저도 이제 구글 번역기 돌려봐서 빠져난 건데 생시몽은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개인주의라는 교리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인디비주얼리즘에 대응되는 말로 만든 용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주의는 사람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생시몽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라는 녀석이요.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너는 개인이야. 너 혼자가 중요해. 이기적으로 살아. 경쟁에서 남을 물리쳐. 이렇게 행동하도록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생시몽은 이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사회는 그렇게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를 이루고 살아왔잖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생시몽이나 오웬, 프리에 같은 사상가들이 뭐에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냐면요. 예. 유럽 사회는 중세를 거쳐오면서 적어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귀족들이나 왕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온 건 맞지만요. 적어도 우리 민중들 사이에서는 사회가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배자들도 이 공동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배자들도 이 공동체를 박살내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농민들, 소작농들이 얼마나 심한 착취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주들이 소작농들을 악랄하게 착취를 하긴 했어도요. 지주들이 소작농들의 공동체를 박살을 내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작농들은 뭐 두레를 하거나 품앗이를 하거나 이러면서 서로 돕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서로 돕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양반들이 야, 이 천한 놈들아 왜 서로 돕고 살고 지랄이야 이렇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공동체를 짓밟지 않는다는 건 인류 문명 7,000년 동안 어떤 지배자 계급도 침해하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그런데 자본주의가 딱 시작이 됐고요.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돕고 살지 마 이렇게 공동체를 와해해버리는 겁니다. 니네들 왜 도와? 서로 경쟁해서 이겨. 이웃을 짓밟고 동료를 짓밟아서 그 위에 올라서 이래야 경제가 발전해. 이런 이념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국부론에 쓴 말이 그 말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해야 된다. 남을 짓밟는 이기심이야말로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런 이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왔던 인간 사회를 지켜본 생시몽이나 오원, 프리에 같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7,000년 동안 우리는 사회를 형성해서 그 사회 안에서 서로 돕고 살았던 게 인류인데 아니 심지어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심지어 동물 사회에서도 사자들이 먹이 잡는 거 보면 서로 협동해서 잡은 다음에 먹이를 순서대로 자기들끼리 규칙 정해서 나눠 먹는데 사회라는 게 있고 그 사회 안에 질서라는 게 있고 공동체 안에서 돕거나 서로 규제를 하고 살아가는데 인간 사회가 갑자기 자본주의라는 걸 시작하더니 모든 개인은 오로지 개인일 뿐이에요. 이렇게 강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 욕망의 존재일 뿐이에요. 남을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존재예요. 라고 자본주의가 지구가 탄생한 이래 처음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시몽 같은 사람이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인류의 본성에 맞아? 그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왔다고? 아닌데 천만의 말씀이야. 인류는 7,000년 문명 아니 심지어 고대 인류까지 수만 년 동안 우리는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면서 살아왔어.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시몽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자본주의가 인류의 본성에 역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을 보면요. 주장은 하나예요. 자본가를 때려잡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복원하자고 주장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제가 프리에의 팔랑스테르라는 이상향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생시몽이나 오웬도 비슷한 마을을 만들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오웬은 방적 공장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부자 자본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웬이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동자가 서로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경쟁해서 서로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인류 7,000년의 공동체가 피지배계급에서 박살이 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의 본령이 아니지 이러더니 이 부자 자본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소사이어티, 사회를 복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미국 인디애나주에 엄청나게 큰 땅을 자기 돈으로 산 다음에 여기 이제 유토피아를 지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유토피아 이름도 더럽게 멋있습니다. 하모니, 조화, 유니타 멋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 사회주의의 용어의 창시자인 생시몽도 프랑스 백작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땅 투기를 해서 돈을 엄청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개인화된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을 강조하는 경쟁의 사회, 이 자본주의의 반기를 들고 사회를 복원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창출해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자본가를 때려잡자라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주의를 뒤로 빼고요. 진심으로 초창기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쓸 때 중시했던 것, 그것은 바로 사회고 거기서 말하는 그 공동체 소사이어티가 뭘 뜻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런 예를 자주 드는데 경제학에서는요. 제가 그 대학교 수업 때 경제학 수업을 들을 때 경제학에서는 균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하는 균형. 요걸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태성 교수님이라는 천재 경제학자분께서 저한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경제학 이론 중에 케이크 쉐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야,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거든. 근데 둘 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엄청 좋아해. 근데 내가 케이크를 사가면은 서로 더 먹겠다고 맨날 싸워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제안을 했어. 어떻게 하냐면 칼은 언니한테 주는 거지. 그래서 언니한테 야, 너 마음대로 케이크를 두 조각으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는 거야. 야, 케이크를 2등분하는 건 네 마음인데 뭘 먹을지 결정하는 건 동생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모델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언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더 먹고 싶어갖고 반으로 쪼갤 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뭐 대각선으로도 잘라보고 뭐 지그재그로도 잘라보고 뭐 근데 어떻게 잘라도 결과적으로는 동생이 선택권이 있으니까 동생이 냉큼 큰 걸 집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나중엔 깨닫게 되죠. 케이크를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는 게 자기한테 제일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는 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이다. 이기적인 인간들끼리 서로 가장 이기적인 걸 추구를 하는데 딱 맞는 지점, 바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그 4학년 복학생 형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딱 싸들고 강의실 바깥으로 걸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이씨 진짜 대학 교수식이나 돼서 졸라 쪼잔하네. 나 같으면 2개 사서 하나씩 충분히 먹이겠다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교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 학교 톡업을 나가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는데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나누는 이 경제학 이론을 보고 와 되게 재밌고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들끼리 모여서 야 네가 동생보다 잘하면 인센티브 10만 원 줄게. 언니를 이겨. 언니보다 잘하면 선물 사줄게. 우리가 언제 이러고 살았습니까? 그랬죠. 예, 가정도 하나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 안에서 우리는 경쟁하고 짓밟고 이렇게 살아왔냐는 거죠. 그리고 그 복학생 형의 말은 솔직히 뭐 본인은 제가 보기에 그냥 당구장 가고 싶어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이 한 말의 본질은 이거예요. 우리 인류는 네가 가르친 방식대로 살아오지 않았어. 우린 가정이라는 사회에서 최소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살았어. 라는 말을 뭐 본인이 의도한 말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말을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요. 문재인 정부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제가 먼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 가장 중시하는 이 사회적 경제의 철학은 경제라는 시스템 안에 소사이어티, 사회를 복원하자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월급 좀 나눠가지고 노동자 좀 덜 착취하고 좀 소비자를 덜 등쳐먹고 좀 착한 기업 만들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곳이 하나의 사회가 돼서요.
서로 돕고 살고 서로가 애정을 가지고 서로 토닥거리고 뒤처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하는 사회라는 소사이어티를 기업 안으로 복원을 해내자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그걸 망쳐놨으니까요. 이 철학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이웃만 추구하는 자본주의에게 기업들을 맡겨놨더니 세상이 완전히 악랄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아무도 서로 돕고 살지 않잖아요. 협동과 배려를 매우 비효율적인 걸로 간주합니다. 이걸 고쳐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우린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예. 왜 기업에 사회가 도입이 되면 안 됩니까? 이 질문에 자본주의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서로 배려하고 우리 서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든 그 공동체를 기업에서는 만들 수 없을까요? 그 인류의 본질인 사회성을 복원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채택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철학이 담겨있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기업 몇 개 더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인류가 유지해온 소사이어티 복원에 대한 상상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만화가 그린 그 세상이 그런 거죠. 어민들이 소사이어티, 공동체를 복원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해법을 찾고 스스로 배려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더 좋은 사회적 기업 제품을 많이 소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공동체니까요.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국민TV가 있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은 이 국민TV를 더 아껴주고 더 많이 시청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공동체니까요. 우리 공동체끼리는 서로 돕고 살았고 서로 애정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사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복원해내고요. 개인이 아니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더 잘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인류가 지켜온 소사이어티, 사회를 복원하는 게 우리의 대안이자 인류의 본성이라는 사실에 합의를 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서 말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사회가 무엇인지 별 궁금하지 않는 집단은 한국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주장을 하고 사회의 공동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동체에서 축출해내는 과정은 사실 이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밥줄을 끊으면은 욕망대로 행동해서 결국 자기들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젖었던 이런 자들이 9년 동안 국가 권력을 쥐고 있던 이런 상황, 그리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수립된 상황, 이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사회라는 이런 인식에 우리들이 눈을 뜨게 된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굉장히 소중한 변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 저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원배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유희선 이사가 사퇴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MBC의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역학관계가 재편될 예정입니다. 김원배 이사와 유희선 이사는 모두 옛 여권 새누리당 몫의 추천이사였기 때문입니다. 즉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성은 현 여권 추천이사 5명 대 구여권이사 4명으로 역전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사퇴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있었던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보궐 박문진 이사 추천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은 보궐 임원의 추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에는 공영방송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 담겨 있습니다. 즉 정당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관행적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는 사실상 여야가 추천해왔습니다. 하지만 관행을 따르더라도 그동안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했습니다. 유희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는 여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당의 추천권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여당 몫으로 임명된 신태섭 KBS 이사를 해임한 뒤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행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이 역전된다면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 안건이나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은 이제 시한부 운명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그리고 대전, 대구 8도로 출발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18도, 울산은 16도로 예상돼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해와 남해 그리고 제주 해상의 거센 풍랑은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감옥 시리즈입니다. 아, 감옥 시리즈요. 네. 예. 어떤 분을 위한 특별한 기획인 것 같은데 수감 경력이 있는 분이겠죠? 네, 물론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경식 선생님의 에세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에세이 소개하면서 서경식 선생의 형인 서승 그리고 서준식 두 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서승 선생이 쓴 옥중 19년이라는 책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서승 선생은 1971년에 육군 보안사령부, 보안사라고 하죠. 기무사의 전신이죠. 예. 연행되어서 제1교포 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 동안 비전향 정치범으로 투옥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계신 그분도 19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투옥된 이 서승 선생의 기록을 통해서 한국의 인권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호화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타임머신이라도 태워서 그 시절로 보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시절의 감옥의 상황들을 정말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1동포에 대해서는 제가 틈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민지 지배와 분단 이후에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틈만 나면은 제1동포에 기대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냈습니다. 여기에 DJ도 연루돼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진을 빼놓고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서승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방 후 한민족이 분단되지 않고 평화 번영의 길을 걸었더라면 많은 제1동포들이 당연히 고향에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도 차별의 대상이 돼서 고통을 겪고 여기 고국이라고 돌아왔더니 정말 상상 이상의 고문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중에 조작된 사건에 연루돼서 19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데요. 이 서승 선생이 지냈던 감옥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이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은 심정 간절합니다. 그 당시 감옥의 상황입니다. 우리 서승 선생이 이렇게 그려놓고 있네요. 계엄령을 발표한 후 닥치는 대로 잡아넣어 평소 4,000명 정도 수용하던 구치소에는 1만 명이나 되는 수용자로 넘쳐 흘렀다.
내방도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8명으로 늘어났다. 1관구에서는 1.7평방에 12명에서 13명을 밀어넣는 바람에 밤에는 칼잠을 자도 두세 사람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변소에 앉아 대기했다. 코 밑에 옆 사람이 구린내 나는 발이 놓이는 것을 제쳐두고라도 한밤중에 변소에 갔다 오면 그 자리가 이불로 메워져 버리고 비집고 누울 틈이 없었다. 14동에는 변소가 없고 높이 1m 정도의 가림판으로 가려놓은 뺑기통이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뺑기통은 변기통이죠. 예. 내 방에는 단무지라도 담갔음직한 나무통이 있었는데 대개 새우 젖독을 썼다. 나무 변기통은 너무 높아서 불안한 자세로 이를 보아야 했고 새우 젖독은 길쭉한 데다 밑이 좁고 윗부분이 넓어서 극히 불안정했다. 똥은 아침마다 리어카가 와 탱크에 담아 운반해 갔다. 내 방 옆은 계단이었는데 2층으로 물을 운반하다가 흘린 물로 늘 미끌미끌했다. 아침에 새우 젖독을 2층에 가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독이 깨져 온통 똥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다. 게다가 2층에서는 때때로 뺑기통이 넘친다며 오줌을 쉽게 받아 창밖으로 뿌리기도 했다. 극히 일부만 봤는데도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수감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감생활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리는 문장도 문장이거니와 이곳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고통들이 정말 절절하게 배어나는 글입니다. 박근혜 씨 덕분에 우리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한 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바이겠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70년대만 해도 식민지 시대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이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했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서대문 형무소의 풍경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곳을 차갑고 더러운 곳이라고 해요. 그런 곳을. 근데 박아무개 씨가 차갑고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차갑고 더러운 곳을 맛봐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아버지가 기획하고 이어받은 것일 테니까요. 예.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이런 70년대에 서승 선생이 살았던 이런 구치소로 정말 보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또 CNN에서 보도가 나오겠네요. 네. 아마 CNN 이거 뭐고 어떤 수작을 부려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CNN 보도 내용도요. 박근혜 편에 선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박근혜에게 좀 비판적인 기조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분만 딱 떼가지고 박근혜에게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 실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군요. 그럴 겁니다. 제대로 된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판단할 수 없겠습니까? 네, 이런 데다가 또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이 가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선 선생이 유명한 사건인데요. 감옥 안에서 경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고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허위 자백을 할까봐 우려했던 것이겠죠. 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선 선생이 바랐던 건 정말 민족의 평화와 독재의 타도였거든요. 이게 조작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불리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작으로 연명해온 권력을 보고 살았으니 이명박근혜 정권이 조작 정권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던 장면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서승 선생의 사진을 보면은 이 화상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겉옷을 벗어 개선은 책상 위에 놓았다. 연료 탱크를 집어들어 마개를 열고 머리에 뒤집어 썼다. 기름은 골고루 끼얹어지지 않고 왼쪽으로 좀 빗나갔다. 성냥이나 라이터를 찾았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책상 위에 조소용지를 한 장 집어들고 둘둘 말아서 불을 붙였다. 불을 배에 댔지만 예상과는 달리 불길이 솟아오르지 않았다. 서기와 달리 경유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경비병이 담배를 다 피우고 방에 들어오면 더욱 지독한 고문이 시작될 것이다. 초조해서 몸이 덜덜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했다. 불을 왼손으로 옮겨잡고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끼고 손끝에서 불길이
팔을 따라 타오르기를 기다렸다. 아래로 향해 있던 종이의 불길은 가늘고 길게 타올라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왔지만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감질날 정도로 천천히 손끝에서 팔을 따라 불길이 타올랐다. 팔을 감싸고 있던 얇은 스웨터가 타들어가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몸에 퍼졌다. 경비병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지만 기세가 붙은 불길이 어깨에서 얼굴로 옮겨오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으악 으악 하는 비명이 목구멍을 비집고 나와버렸다. 그러고는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죽으려고 했는데 본능적으로 불을 끄려고 했다. 죽어야 한다는 의지와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며 대굴대굴 굴렀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사례가 뭐 한두 건이 아니죠. 그 안에서 양심수들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을 했는지, 옥중투쟁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도 옥중투쟁을 하려면은 정말 이 정도로 가열차게, 이 수준을 가열차게 해야 뭐가 자신의 진정성이 일부라도, 정말 있다면 일부라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뭐 정말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지켜야 할 민중의 권리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자신의 양심을 다건 이런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언어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예. 우리 서승 선생과 서준식 선생이 다른 양심술과 더불어서 함께 요구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일제잔재, 분단과 민족 증오의 도구인 양심 자유를 유린하는 사상 전향 제도를 철폐하라. 비인도, 반민주, 파쇼 통치 악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폐지하라. 우리는 간첩이 아니다.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인권유리라는 일제유산 행영법을 개정하라. 참된 민주화와 민족 통일을 쟁취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예. 이게 1971년에 수감돼서 민주운동 이후에 19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1988년에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또 그쪽에 아주 고상하신 분 하나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죠. 제가 그분에게 또 읽어드릴 구절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책을 보면서 서승 선생의 동생인 서준식 선생은 1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형보다 2년 먼저 나오는데요. 2년 먼저 나오는 과정에서 양심수로서 옥중 단식 투쟁을 단행합니다. 단식 투쟁에 단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승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준식, 그러니까 서승 선생의 동생이죠. 여기는 서울대 법대 4학년 재학 중에 투옥돼서 17년간 청춘을 감옥에 보냈는데 예. 87년에 서준식은 사회안전법과 사상 전향제도에 항의해서 51일간 단식을 감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기한을 선언하고 시작한 단식이 51일까지 이어진 거죠. 여기에서 쓴 일기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 그걸 바라보는 형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3월 26일자 일기의 한 구절입니다. 어제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 눈가루가 흩날리는 이상 기온이었지만 요즘 계속 봄날 같은 기후라서 개나리 따위에도 새움이 돋아나고 있구나. 오늘 오후부터는 예년 기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긴 제방에는 벌써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날마다 그 푸름이 짙어지고 있다. 작년 가을에 말라 죽은 풀이 씨앗을 떨어뜨려 그 씨앗이 새 생명을 뿌려내왔다. 해마다 풀이나 꽃이 똑같이 피어나건만 같은 풀, 같은 꽃은 아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하나를 미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란 구절이 있고 자연의 변증법적 존재 과정으로서 하나의 씨앗이 부정을 통해 새로운 긍정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들어본 듯하다. 그래도 하나의 씨앗에게는 생과 사란 절대적인 것이다. 죽음은 그 개체만의 것이다. 하물며 자갈밭 불모지에 떨어져 싹도 틔우지 못하고 죽어간 씨앗에게는 망망한 어둠밖에 없는 것이다. 죽어버린 씨앗이 첩첩이 쌓인 광야에 새싹을 틔우는 찬란한 봄, 죽은 씨앗에게는 죽음만이 있다. 네,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동생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동생이 죽어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죽음은 절대적이죠. 이 목숨을 건 단식을 장장 51일 동안 수행합니다. 체중이 30kg
10kg까지 줄었대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는다 그럽니다. 감옥에서 한국 단식 투쟁 사상 가장 긴 단식일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디 숭고한 우상을 위해서 단식하시는 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 정도는 깨야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가서 폭식 투쟁 안 할 테니까 정석으로 단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단식을 해본 역사가 있는데 어째 열흘이 지나도록 단식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표하더라고요. 예. 네. 정말 그 진정성이 있다면은 51일 정도는 하겠죠. 네. 이 책의 저 뒷부분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 인권운동사에 또 중요한 길목이 있었던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원순 시장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 박원순 현 시장, 당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 좋은 책도 쓰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 박원순 시장이 쓴 추천사 중에서 일부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1971년 3월 6일부터 1990년 2월 28일까지 이 긴 세월 동안의 옥중 생활을 그는 놀랍도록 자세하고 섬세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 이 나라에도 고정훈의 명인 옥중기를 비롯해 많은 옥중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만큼 처절하고도 극적인 기록은 없다. 이 기록은 서승 자신의 개인적 옥중 기록이자 한국 행영사, 인권사, 정치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의 삶 자체가 이미 우리 시대의 민족의 순환을 품어안아 보편성을 획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 속에 지난 100년 동안의 전근대성과 왜곡된 민족사가 한 덩어리의 모순으로 드러나 있다. 거기에 일제의 유산과 분단의 아픔과 독재의 고통이 그대로 녹아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민족사의 비극의 원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순환의 현장으로 보존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자도 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가감없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서준식, 서경식 삼형제는 제일 조선인으로서 역사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표현하는 이 문장을 다듬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예. 탁월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 민족의 비극, 그리고 독재에서 정말 죽음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한번 보시고요. 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이 얼마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유, 참, 근데, 같은 과목이라도 서승 선생을 너무 욕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박근혜 씨가 하나의 계기는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수많은 양심수들, 정치범들이 열악한 감옥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 계기는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열악한 그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수감자들의 인권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화 그 사람 노무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혹은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KBS 성우극회에서 제작하는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지난주 금요일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에서 건설 재개가 약 60%, 그리고 그 나머지가 한 40%로 나타나서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는데, 환경단체는 어떤 시각으로 이 사안 보고 있을까요? 전국 9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출범한 연대체지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9기 백지화 시민행동의 공동상황실장인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염 총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총장님, 지난 금요일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망이 크죠. 많이 낙담했고요. 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논리도 가다듬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관심 가진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뭐 시민들께서 한 달여 걸쳐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또 2박 3일 동안 열심히 토론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 그 분들이 낸 결론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 의견이죠. 아니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죠.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박빙의 의견차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19%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죠. 많이 차이가 났어요. 예. 국민 여론들보다도 더 많이 차이가 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론화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 내부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취했던 기계적인 중립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당이나 정부가 취했던 그런 정책들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잘못 짚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안전, 그다음에 전력의 수급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인 선정에 있어서 가장 앞순서에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가 도리어 경제성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설득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냅두고 도리어 경제적인 수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무래도 대표단들이 봤을 때는 점수를 주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우리들은 가치의 문제고 그쪽에는 일자리 내지는 생계의 문제 이렇게 비춰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민들이 그쪽에 또 좀 더 동정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내지는 사실은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나 여당의 태도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신고리 오리고기를 중단하기로 공약을 했던 부분인데 진행 과정에서 뭐 자유한국당은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고 바른정당은 최고위원회를 현장에서 하고 또 안철수 대표도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정부 여당 쪽은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대표단에서는 저쪽에서는 그냥 양보할 만한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등등의 과정들 속에서 19%나 차이가 났죠. 그래도 시민참여단 53%가 핵발전은 축소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나마 이것이 탈핵을 위한 발걸음에 어느 정도 좀 노잣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경제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감수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원전이 또 세계적인 추세가 이미 뭐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도 빨리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리 오리고기 건설과 관련해서는 59.5%였는데 반대로 이게 완벽하게 이제 역전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오리고기 건설은 재개하지만 신규 원전 중단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주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신의 이제 공약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 후퇴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대표 참여단의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만 평을 하고 자신의 공약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약을 내고 되는 거고 당신들이 잡은 권력은 또 그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오늘 발언도 사실은 탈핵과 관련해서는 매우 미진합니다. 결국은 신고리 오리고기는 재개하겠다, 빨리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모호하게 답변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폐쇄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신고리 569기 두 개를 합치면 2.8기가와트의 용량이고요. 예. 월성 1호기는 0.5기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성 2호기의 3.6배에 해당하는 양이 새로 들어오고 월성 1호기는 82년 가동을 해서 원래 수명이 30년이었기 때문에 2012년에 끝나는 건데 예. 이 수명을 억지로 지금 늘려서 2022년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둬도 지금 22년이면 끝날 판인데 이거 약간 뭐 땡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은 되겠지만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는 되겠지만 신고리 569기 재개 쪽의 결론이 난 지금 상황에서 탈핵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실망감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추가 원전 건설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꽤 진전된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던데요. 그 부분도 이제 당신 공약이었죠.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에서 본다면은 큰 반환점을 지금 돈 것이고 신고리 569기가 마지막 원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의미가 크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제 기대했던 거 하다못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홍준표 후보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신고리부터 중단하겠다라는 쪽이었기 때문에 예. 자신이 이제 신고리 이후 걸 중단한다라는 것이 과연 탈핵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내지는 정책으로서는 진일보했다, 뭐 크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시점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그 탈핵 운동단체들, 우리 환경단체들은 그렇다면 앞으로 탈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뭐 하던 것들을 계속 해야죠. 그래서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설득력 있게 더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들과 토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탈핵 로드맵을 이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신고리 4호기, 그 다음에 피난울 1, 2호기, 그 다음에 신고리 5, 6호기, 이렇게 총 5기가 새로 가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폐쇄하겠다는 월성 1개가 이제 줄어드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말만 탈핵이지, 순전 4기가 더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좀 더 의욕을 내셔야 된다. 그래서 2023년에 40년 수명이 끝나는 월성 2호기, 그 다음에 월성 3호기, 그 다음에 2024년에 들어오는 뭐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이런 것들을 몇 년 정도라도 더 땡겨서 임기 중에 새로 들어오는 원전 기수만큼이라도 폐쇄를 해줘야지 원전 기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 진정성이라든지 우리 역사적인 원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좀 의욕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저 총장님 보시기에 말이죠. 신고리 5, 6호기. 이번에 이제 건설 재개하자 이런 입장에 섰던 분들 이야기로는 뭐 안전성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 과거와 달리 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진일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후쿠시마의 예라든지 체르노빌의 예를 우리의 경우로 대입할 여지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런 오만이 사고를 불러오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고의 가능성은 남는 거죠. 근데 이걸 100%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신고리 5, 6호기쯤 되면은 기존의 이제 원전들에 비해서 안전성들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에는 더구나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한 번 사고가 나면은 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여러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못내 아쉬웠던 거는 지금 현재 울산에는 13개가 지금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2개가 더 추가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원전이 한 주르륵 10개가 있다 그 중에 1개가 터지니까 나머지를 다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곳에 여러 개를 밀집시켜 놨을 때 나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한 개가 터졌을 때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다수기의 위험 평가라든지 한 개 때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 개 때 평가했을 때는 더 추가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저희는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신고리 오리코기를 다시 재개하기로 한 상황이라면은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까지 감안해서 안전도를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 자료. 그쪽에서 지금까지 계속 감추고 숨기고 해왔던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가 대단히 제한적이었고 또 자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들만 편집해서 제안하면서 우리들 자료를 공격하거나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정보가 투명하게 생산되고 공개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원전에 대한 감시 체계가 월등하게 강화돼서 원전 마피아라고 하잖아요. 그 예. 안에서의 그런 어떤 결탁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군요, 한마디로. 예, 우리가 의혹을 부렸었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제한됐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제안한 거예요. 예. 공론화를 하자고. 우리도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공론화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보수 언론 등이 이제 막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학자들이 나서서 막 기자회견하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뭐 개혁 내지는 탈핵을 주장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힘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덜썩 공론화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비대칭이라는 것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공론화 절차를 우리가 그거를 다소 손해를 보고서 또 살리겠다라고 나선 것이 지나고서 보니까 대단히 주제넘는 과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오판이나 과욕이 사실상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온 원인이 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앞으로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자책하시네요. 아니에요. 탈핵을 뭐 우리 염 총장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외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신중하게 우리에게 진정 핵발전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끔 한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짧게 하나만 더 총장님의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토요일자 일면 제목을 보니까 탈원전 드라이브 국민 이성이 제동 걸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때금 조선일보는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한테 예. 뭘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공론화 자체를 지금까지 부정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 거의 찬양하고 숭배하는 셈인데 예. 그렇다면 이제 공론화위에서 함께 결정한 탈원전의 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제 생각에는 자승자박 같은데요. 조선일보는 자신의 논리를 앞으로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경운동연합 염영철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염 총장님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탈핵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포렌밸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53%, 절반 이상의 시민 참여단은 원자력 발전은 축소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자, 저희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죠. 그 이전 시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어떻게 수용하기를 바라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까지 1947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44%,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시민들은 현재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수의 시민들 38%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대폭 감축한 이후 폐쇄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기로 했지요. 모든 신규 원전의 건설은 이번 공론화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의견은 5명 가운데 1명, 18%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은 0%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웃으며 살자2님,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읽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네요. 네, 정선태 교수님 시간에 들은 시였지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예정대로 깨깨 망할 쥐방님, 2008년 KBS는 제2야의 종 타종 방송을 조작했습니다. 모두가 언론관계 악법 철폐를 외쳤지만 KBS는 현장의 소리를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KBS 내부의 미친놈들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 알겠죠, 뭐. 나그너 오리지널님, 감사원은 단군일의 최대 사기인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을 비호했습니다, 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셨네요. 네,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